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션의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소개된 성과들은 우리 연구기관들이 각각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느냐일 것인데요. 오늘 종합 토론에서는 오늘의 연구를 바탕으로 AI 공동 비전과 협력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님이 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8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님이십니다. 이어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필 원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안성원 실장님이십니다. 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원 부원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심우현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선임연구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좌장을 맡아주신 최경진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후에 진짜 지식의 향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우리 연구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도 엄청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인데요. 정말 우리 AI 분야에서 보석 같은 엄청 훌륭한 연구자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8분 소개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가진 시간이 한 4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뭐 무한정 토론하면 좋겠지만 또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은 또 5분씩 드려도 아마 3분 안에 끝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 인쇄물에 보시다시피 인쇄물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양한 말씀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대신에 오늘의 목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공동의 어떤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해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융합 내지는 통섭적 연구를 할 거냐라는 것과 함께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 과제도 발굴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목적 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정말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러나 또 총준께서도 또 가셔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5분씩 5분을 넘어가면 뒷분 1분씩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씩 스스로 자율규제 하에 5분씩 좀 예, 강요된 자율규제입니다. 5분씩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아마 5분 정도면 충분히 저희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순서는 여기 그 자료집에 있는 대로 이상용 교수님부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요. 요약도 하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용입니다. 저는 고성능 인공지능의 능력위험 규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2분 발표가 있었고 오늘 또 소장님이 여기 토론 자리에까지 이제 계시는데 요새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의견을 조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집이 있습니다만 회장님이 이렇게 겁박하시니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도구와는 달리 자율성, 적응성, 그리고 불투명성 이런 특성들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위험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AI 위험을 범주화하려는 아까 텍사노미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컨텍스트 리스크, 맥락 위험과 케이퍼빌리티 리스크, 능력 위험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맥락 위험이라고 하는 건 AI라는 게 이제 범용 도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맥락을 전제로 해서 파악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능력 위험은 이용 맥락과 무관하게 AI가 지닌 잠재적인 능력에 기초해서 파악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 발표 중에 이후에 이제 시스테믹 리스크에 관해서 그것이 하이 리스크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견해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조금 오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맥락 위험이거든요. 맥락별로 주어지는 위험이라서 시스템적 리스크, 능력에 기한 위험하고는 전혀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능력 위험의 발생 경로는 악용 경로와 자율성 경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악용 경로는 악의적 행위자가 인공지능의 강력한 능력을 이용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파괴적 행위를 손쉽게 실행하는 경우고요. 그 주요한 양상으로는 화학, 생물, 방사능, 핵, 이른바 CBRN 위험과 사이버 공격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성 경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의도하지 않은 작동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스템적 누적 경로라는 것도 이제 논의가 됩니다. 당장의 문제는 이런 악용이나 자율성이 아니다. 시스템적 위험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고, EU AI법이 그런 견해에 입각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로 코드 오브 컨덕트 나온 거 보면은 그런 기본권 침해 같은,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 같은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를 다루질 않고 있고, 전통적인 악용과 자율성 경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능력 위험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맥락 위험과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맥락 위험은 맥락에 의존합니다만, 능력 위험은 맥락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락 위험은 의도된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용 귀인성이 있다고 한다면, 능력 위험은 잠재적인 AI 능력 자체에서 위험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능력 귀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맥락 위험은 어떤 영역과 맥락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양상과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능력 위험은 피해 양상과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도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확률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능력 위험의 규율에 자원을 투입하려면 결과의 대규모성 내지는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론티어 AI법이라든가 주요 AI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위험 규율을 위한 별도의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보면 뭐 severe risk라든가 catastrophic risk라든가 뭐 existential risk라든가 이런 식으로 위험을 굉장히 좁게 대규모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 시간이 이제 거의 벌써 다 돼가지고요. 능력 위험의 규율은 그래서 맥락 위험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규율이 돼야 된다. 별도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법이 32조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그 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고시 가이드라인도 그런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현 교수님의 말씀은 또 논문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아마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박성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네 번째 발제하시는 분 그 발제부터 제가 들었는데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재미있게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적어놨는데 이제 여기다가 벌써 10초를 제가 사용을 했네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토론문을 미리 수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네 번째 발표하신 그 이종환 박사님의 그 발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내용 이제 올 연말에 논문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관련된 거를 조금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종환 박사님께서 이제 그 데이터 스튜어드십 관련 주제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약간은 좀 미래지향적인
좀 더 장기적으로 도입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각 발표하시는 분들마다 기조가 어떻게 하면 그 AI에 있어서 이제 지능과 규제를 이제 조화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을 견지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발제 내용 중에 들어 있었던 그 데이터 신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데이터 트러스트 모델인데 이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AI 도입 속도를 거버넌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공백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AI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원시 데이터가 이제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든지 이런 품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블랙박스에 감춰져 있는 그 알고리즘의 문제, 또 사회적 편향을 학습하는 그런 AI, 그로 인한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나타날 수 있는 국민 권익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AI 윤리 원칙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이제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전제를 했던 것처럼 이러한 한계라든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3대 AI 강국이 돼야 되고, 또 AI 기본 사회를 구축해야 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공감대, 원칙,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인데, 이 데이터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제공한 데이터를 이제 관리해주는 중립적인 제3자입니다. 데이터 관리인 이제 수탁자인데 이것을 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미법상의 어떤 신탁 제도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또 많이 논의가 되고 또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영미법상의 이제 fiduciary duty라고 이제 신인 의무라고도 하고 신의 성실 의무라고도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관리인이 자기의 이익보다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고, 또 데이터를 잘못 쓰거나 또 관리 소홀로 피해가 생기면 데이터를 제공한 제공자와 또 수익자인 국민에게 법적 구제를 보장한다라는 그런 이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통제와 또 AI를 개발하는 과정이 서로 분리가 되고, 또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공 이익을 보장하는, 그리고 혁신을 이제 촉진하는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이제 저희 연구팀이 이 모델이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이제 수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 400명의 잠재적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증 분석을 했고, 그 결과에 몇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투명성,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들의 어떤 태도나 행동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만 투명성이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의 신뢰를 촉진하는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보안, 또 데이터 관리인의 평판이라든지 보증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함께 작동을 하게 되면 투명성이 신뢰를 유발한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공공기관이 이제 우리는 투명하다라고 이제 선언하는데 이제 그치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머를 맞춰놨는데 1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전하다, 또 데이터가 안전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 또 이것을 맡은 사람이나 기관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확실한 시그널이 있으면 이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집단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큰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나 어떤 지방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나서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쓰이고 그 대가가 확실히 보장되는가라는 것에 이제 데이터 제공자들은 굉장히 민감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발자는 데이터의 투명성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또 가명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할수록 이제 신뢰가 커진 것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중요한 점을 발견했는데, 데이터의 투명성에 대해서 논할 때
두 가지로 범주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데이터 자체의 투명성 문제,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거래하고 AI 학습 모델을 활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조건이나 절차가 공정하고 명확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 그 김희영 박사님의 발제 내용, 그 절차와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도 통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난 한 해간 우리 AI 연구기관들이 뭐 세계적인 수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구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좀 큰 어려움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AI 기본법이 뭐 사실 좀 현재 상태로 이제 시행이 결국 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이게 저는 뭐 사실 뭐 현재 뭐 사회적 합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최소한 좀 어떤 좀 이렇게 하위 규정안을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입법 착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행 전에 원포인트로 좀 바꾸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뭐 그런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약간만 더 덧붙인다면은 결국에는 그 주체 문제, 그렇죠? 뭐 법에 뭐 인공지능 사업자로 정해놨지만 그 하위 규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여기 그 참석하신 우리 AI 연구기관들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좀 그 규제를 좀 어느 정도 완화하고 그러시긴 했지만 거기서 어떤 정리해 주신 그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위로 올려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결국에는 또 뭐 하여튼 또 하위 규정 그 정비 과정에서 결국 이제 디플로이어는 좀 빠지고 이제 그 뭐 어쨌든 프로바이더와 디스트리뷰터 이유로 따지면은 그걸 규제하는 이제 법 규제로 체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디플로이어를 규제할 때와 달리 그 디벨로퍼를 그러니까 프로바이더나 뭐 디벨로퍼라고 부르든 간에 그래서 좀 더 업스트림에 있는 개발자를 규제하려면은 반드시 그 의도된 목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주관적 요건이라 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제조자가 그 거기에 고양이를 집어넣을 것까지 예상해서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규제 체계는 범용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이 모든 용례에 대해서 고영향 용례에 대해 전부 다 뭐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고 뭐 영향받는 자, 이용자 뭐 구별 안 되는 문제 잘 아시죠. 가이드라인 안에도 뭐 두 개 똑같은 개념이다 뭐 서로 섞어서 쓸 수 있다고 쓰셨는데 사실 법을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한말 선조들이 좀 제일 약했던 부분이 이제 국제정세의 파악에 대한 좀 아둔함과 좀 상황 판단에 대한 좀 그런 거였죠. 우리가 선조들처럼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는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개별적인 사실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박상철 교수님께서 그동안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군데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원 실장님께 앞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안성원입니다. 오늘 AI 연구기관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준비하셔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전체 이제 8개의 과제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코멘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만 좀 간략하게 좀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발표하셨던 그 AI 위험지도 관련해서는 지금 AI 위험지도가 어쨌거나 AI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좀 판별하고 그리고 이제 위험 결과에 따른 이제 파급 효과를 좀 예측하고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맵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좀 안전 그 기준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을 이런 개발하는
또는 런칭하는 그 사전에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화하고, 그래서 이제 최소 기준 이상의 어떤 이런 안전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좀 그런 체계로 좀 연결되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키스티에서 발표해 주셨던 AI 자율 규제에 관련된 이런 가이드라인도 보면은 그 AI 서비스 이용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이런 좀 다양한 필요 사항들을 굉장히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연구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내용이 가이드에 좀 그치기보다는 좀 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어떤 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마련하는 그런 좀 후속 연구가 좀 진행되면 어떨까, 좀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AI 제조물 책임 관련해서는 이제 디지털 제조물 책임이랑 그리고 이제 제조물 안전 이런 사항들이 이제 EU AI 액트하고 이제 상호 좀 연계가 되어 있다는 연계성을 좀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AI 신뢰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 결과로 인한 어떤 AI나 이제 AI에 대한 결과로 인한 책임, 그리고 이제 이런 책임 주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또 이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많은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법들이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산업을 좀 진흥하고자 하는 입장 측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지 않는 형태의, 좀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형태의 균형이 잘 잡힌 그런 법규와 체계를 좀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공공기관 AI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도입 활용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는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발표에서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좀 이렇게 어떤 좀 선언적 차원의 AI 윤리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보다 좀 더 발전을 해서 좀 의무 기반의 이런 법적 책임이나 또는 이런 명확한 책무를 좀 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전략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조금 실증해서 우리 산업 전반에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 같은 경우에는 AI 규제 혁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현행의 이제 규제를 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이런 민간 부분의 어떤 책임성을 좀 강화하고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을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시급한 분야를 좀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건설 인프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좀 활용하기 위한 비식별 정보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좀 수요가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사고 대응이나 AI 오남용 방지,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섬세한 좀 규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AI는 사실상 이제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혁신 기술을 좀 잘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위한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도 VIP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네거티브형 규제로 좀 전환하는 형태가 좀 많이 좀 시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로 좀 연계가 되어서 연구가 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본법 하위 병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명확하고 또 구체화가 된 부분이 좀 수범 주체에 대한 이런 명확하고 구체화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 조정하는 기구, 이제 컨트롤 타워나 또는 제도를 좀 신설하고 지정을 해서 EU와 같이 이런 차등적이고 구체적인 좀 예외 기반의 이런 균형 잡힌 법제도 정립이 좀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강조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이제 AI 전략위원회가 계속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져서 관련된 내용이 좀 잘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의 세 번째로는 이제 조직이나 절차 중심의 AI 기본법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AI 규제와 기본권을 좀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담 기구 설립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결론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 변형이 빠른 AI를 좀 다루다 보니까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융합형 인재, 특히 이제 기술 전문가와 법 전문가 이 두 가지를 좀 다 갖추고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 또는 이제 그게 좀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 전문가와 그리고 융합
적인 차원에서 이제 법 전문가가 좀 융합된 그런 형태의 인력 구성을 갖는 그런 조직 체계나 거버넌스 구축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정도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범용 모델에 관련된 이후 행동 관령에 대해서 이제 위험 기반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 좀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쪽 국제기구하고의 좀 협력을 한 이제 그 정합성을 갖춘 형태의 AI 모델이나 표준 인증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좀 잘 설파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소버린 AI 관련된 AI 전략을 지금 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그 블랙락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국 투자 회사로부터 좀 MOU를 맺은 것도 성과 발표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제 아마 설계 단계부터 우리 모델이 이제 글로벌 AI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전략과 연계하는 그런 후속 연구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상으로 제 의견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전문가 말씀을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연구를 한 주간 기관들 4군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인사이트 있는 컨텐츠에 대한 내용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내용도 다양하게 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융합형 인재에 해당되시는 우리 김명주 수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챗GPT 오픈 AI에서 만들고 나서 이제 처음 원래 그 밑에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3.5에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4, 4.5 최근에 5까지 오픈했죠. 네, 3.5에서 4로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이제 어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샘 알트만한테 아니 업그레이드가 3.5에서 4.0이 됐으면 앞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앞에 나타났던 버그도 많이 사라지고 성능도 더 좋아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뭐 여전히 이렇게 알성이 많냐 그랬더니 샘 알트만이 했던 이야기 제가 참 기억합니다. 사람이 불완전한데 AI를 완전하겠냐.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면서 불완전한 걸 저렇게 팔아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뒤부터 이제 이 재조물 채굴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컸었는데 우리 장원규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쭉 지켜보면서 아 이유는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뭐 이건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임 문제가 좀 심각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이전트 AI가 뜨고 있고요. 에이전트 AI가 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질 거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뒤에 유인물에는 다 코멘트를 조금씩 다 달아놓긴 했지만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특별히 그 AI 기본법에 대해서 저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보면 볼수록 또 시행령이나 고시를 볼 때마다 아, 또 저건 어떻게 하지? 갈수록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정은진 팀장님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역시 전공하신 분들은 다르구나. 아주 핵심을 잘 찌르셔서 풀어야 될 숙제들을 참 많이 잘 내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많이 배웠고 특별히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그 위험지도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발표하려던 것보다 조금 더 딜레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잠재적 위험도 파악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위험을 누가 다룰 거냐, 어디에서 다룰 거냐 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원적인 대안들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뭐 이제 연구소장으로서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원 부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정원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AI 안전과 리스크 그리고 AI 혁신과 규제라는 두 가지 주제로 8분이 뭐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AI 안전이나 규제 쪽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토론을 오늘 하게 돼서 조금 부담이 꽤 됐었는데 뭐 짧게 하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 두 번째 세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최근에는 이제 국방, 안보 이런 측면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 EU, 뭐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에서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신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AI G3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이라든가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이런 지금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모든 국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소버린 AI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버린 AI 전략 같은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미 우리 일상 생활에 인공지능이 뭐 상당히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편익 상당하다. 근데 그와 함께 뭐 앞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위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그 기술로부터 창출되는 편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그리고 다양한 위험, 이런 부분들을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 직면하고 있는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들 중에 그 AI 기본법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규제 혁신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그 김용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은 기존의 실체적 규제 중심 접근을 넘어서 조직 절차적 규율을 통해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 법령을 통해서 고용량 AI 개념이라든가 사업자의 책무, 투명성 확보, 기본권 영향 평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과잉 규제를 방지하면서도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모색해 나갈 걸 기대된다. 뭐 이렇게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정원준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기본법에 상당한 그 규제를 담고 있다. 혹은 내용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내년 1월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실제 뭐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이런 의견 수렴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정원준 박사님 발표 들어보니까 이 법령하고 시행령이 뭐 동일하다, 뭐 이런 내용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과기정통부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잘 정리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런 정원준 박사께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부채에도 좀 잘 인풋이 좀 들어가가지고 시행령이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규제혁신 관련돼서는 그 행정연의 홍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전적으로 저희 공감을 하고요. 특히 지금 AI 시대에 규제라는 거를 뭐 단순히 그 규제할 거냐 진행할 거냐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전략으로 룰 세팅을 해나가야 된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와닿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예전에부터 계속 해온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AI 시대 맞지 않는 AI 산업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기존 규제로 인해서 그런 걸 이제 발목을 잡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냐는 것을 우선적으로 조금 발굴하고 개선하는 이런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 이런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총경호 선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순히 뭐 EU나 미국 뭐 이런 데 법제도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해외로 나가는 이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이중 규제 부담 이런 거를
최소화해서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역시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규제책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심우현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심우현입니다. 저는 말이 약간 느린 편이라서 다른 분 말씀하시는 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하겠지만 시간에 맞춰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는 내용을 듣고 사실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자율과 책임 그리고 안전과 지능 이런 균형들을 어떻게 AI 분야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규제 쪽을 좀 공부를 한 사람이라서 이 두 번째 세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또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원칙 중심 규제라든지 자율 규제라는 게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인터넷이 나왔을 때부터 자율 규제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율 규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2년에 출범한 그 플랫폼 민간 자율 기구 같은 경우는 4개 분과를 두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율 규제라든지 뭐 상생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공정위에서 다시 규제를 좀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상생 협약이 실제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형식화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자율 규제나 혹은 원칙 중심 규제에선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본 게, 결국에는 이런 원칙 중심 규제라거나 혹은 자율 규제라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결국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 실행 방안 이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와 관련해서는 홍승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좀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율 규제나 원칙 중심 규제 자체가 사실 모든 뭐 AI 분야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AI에 있어서도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율 규제라든지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되,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위험에 따라서 좀 더 명령 지시적 규제를 한다든지, 혹은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뭐 그 위험 기반이라든지 혹은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마련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자율 규제나 원칙 중심 규제 같은 경우는 이 최소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구 방법론을 배우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개념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개념이라는 게 결국에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추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관측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그걸 변수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변수화해서 그걸 수치로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자율 규제나 원칙 중심 규제도 최소 기준을 만든다면 실제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기업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정원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자율 규제를 만약에 실행을 한다고 하면 자율 규제 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자율 규제 기구는 당연히 뭐 대표성이라든지 혹은 공정성이라든지 법적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율규제 기구가 사실 법적 한계도 있고 권한의 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 이 자율규제와 관련된 행동 강령이 수립이 될 때는 그 관련해서 이 자율규약 혹은 행동 강령을 설계한다든지 혹은 참여기업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그리고 뭐 자율기획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이 갈등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이 실행되고 있는 자율규약 혹은 행동 강령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위원회라든지 혹은 단체가 어느 정도 자율기구 내에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결국에 자율규제라고 해도 저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적인 특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민간에게 모든 걸 맡겨서 자율규제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민간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민간 협력으로 이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패널이십니다. 김은정 선임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입니다. 시간 관계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상세하게 토론문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달 초에 10월 3일이면 2025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4년도에 노벨상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이 모든 수상 분야 부문들에서 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 그리고 관련한 도구 발전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화두를 바탕으로 노벨상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의 경우에 다론 아제 모울루 교수님이 수상하셨는데요. 그 논의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책을 쓰셨고 이러한 것들이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화두였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논의돼 왔었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진짜 성장, 모두의 AI 이런 프레임을 놓고서 AI를 놓고 우리나라의 그런 대전환 경제 성장의 하나의 기반 주축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많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오랜 시간 많은 부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규제다라고 하면 저희 처음부터 다 하나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것이 활성과 지능을 위한 것이다라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장애가 되고 있다. 법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벌써부터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좀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크게 나눈다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규제 그리고 경제적 그런 규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경 규제다라고 보면 환경 오염이나 근로자의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강하게 기준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규제를 사회 규제로 본다면 경제적 규제라는 것은 조금의 규제가 불편하지만 질서라는 개념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그런 장애를 어떤 그런 걸림돌을 만들자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인공지능을 놓고 볼 때 과연 어떤 규제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경제적 규제로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필요 최소한의 아니면 조금 더 충분한 그런 규제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
행정법적인 관점에서도 논의하면서 이런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규제가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발전 그런 제공자의 입장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들의 책임도 논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반면에 이런 제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용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제도적인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토론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활용이 굉장히 우리 소비자와 우리 이용자들에게 많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폐해나 이런 위반 사례 등으로 인해서 구글에서는 1,600억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267억의 그런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고 바람직하느냐라는 논의와 함께 또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 대한 후생은 증진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논의하셨던 투명성, 안전성, 그리고 설명 가능성, 그리고 또 제조물 책임과 같은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앞으로도 저희가 연구하고 제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제와 토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 시간을 너무 짧게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적인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논의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음번 내년도에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발표했던 AI 리스크 맵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오늘에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뒤에 있는 거버넌스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하위 법령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하위 법령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개정 방향 같은 거를 도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그리고 융합적인 인덱스 스터디가 내년에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더 나은 그런 융합 연구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 라운드 테이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